자,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사기열전을 읽는데 권 92 회의무 열전입니다. 제32 32번째 열전이고요. 회의무는 한신이죠.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한신입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했다는 한신입니다. 사실 나는 한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초한지도 나는 안 읽었고 그 시대 역사에 관심도 없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란 것만 아는데 드디어 이제 요거 열전을 읽게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막 길진 않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음후 한신은 회음 사람이다. 회음후니까 회음 사람이구나. 회음은 현 이름인데요. 지명 이름인데 지금의 강소성 회음시 서남쪽 지역이다. 강소성이니까 뭐 대략 이 어디 아니겠어요? 그죠? 이 어디겠죠? 처음 평민이었을 때에는 가난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았다. 추천을 받아 관리가 되지도 못하였고 장사로 생계를 꾸릴 수도 없어 늘 남에게 빌부터 먹고 다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일찍이 하향의 남창정장에게 여러 번 얻어먹었는데 여러 달이 지나자 정장의 아내가 그를 미워하여 새벽에 밥을 지어 그 자리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일찍 일부러 먹었다는 거죠. 하향이라는 거는요 지명인데 뭐 회음에 있는 마을이랍니다. 남창정장이라는 거는 남창정장은 뭐야? 정이라는 거는 지난 시대의 어떤 행정기구고 아무튼 뭐 그냥 조그만 동장 비슷하다. 동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계속 와가지고 밥 빌어 먹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빡쳐가지고 요 관리 와이프가 빡쳐가지고 그 일부러 밥을 새벽에 일찍 해가지고 못 얻어먹겠다는 거죠. 한신이 식사 시간에 맞춰 왔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신도 그 뜻을 알고는 화가 나서 끝내는 의전하고 떠났다. 한신이 성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빨래하는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한신이 줄인 것을 보고 밥을 주었는데 빨래를 마치도록 수십일 동안을 이렇게 하였다. 한신은 기뻐서 빨래하는 여인에게 내 반드시 은혜에게 크게 보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인이 성을 내며 대장부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여 내가 왕손을 불쌍히 여겨 밥을 주었으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왕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왕의 자손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는 젊은이에 대한 경칭으로 왕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회음 땅의 백정 중에 한신을 멸시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형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제 읽어봅시다. 회음 땅의 백정이라는 거는 그 돼지하고 소잡고 이런 사람이죠. 한신을 멸시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한신에게 말하기를 네가 비록 장대하고 칼차기를 좋아하나 속은 겁쟁일 뿐이다 라고 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며 말하기를 네가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찌르고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라 라고 했다. 이 한신은 그를 자세히 쳐다보다가 몸을 구부려 가랑이 밑으로 기어 나갔다. 시정의 모든 사람들이 한신을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했다. 항량이죠. 항량은 이제 초나라의 장군이죠. 항량이 회수를 건너자 한신은 칼을 차고 그를 따랐다. 회수라는 거는요 강소성이면 이쪽인가? 이쪽이 싶은데 아무튼 회수는 요거예요. 요게 장강이고요. 요게 양자강이고 요게 황하죠, 그죠? 요 사이에 보면은 또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회수입니다.
여기서 고사성어는 잘 모르겠고 그거지. 그 아무튼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유명한 일화지. 항량이 회수를 건너자 한신은 칼을 차고 그를 따랐다. 그의 휘하 있을 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항량이 패하자 이번에는 항우에 속하게 되었다. 항우는 그를 낭중에 임명하였다. 낭중이라는 것은 벼슬 이름인데요. 경호 업무래요. 경호원 같은 거래요. 한왕이 촉에 들어오자, 한왕이라는 거는 유박을 의미하죠. 이름이야 유박. 촉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인 거고, 촉에 들어오자 한신은 초나라를 도망쳐서 한나라로 귀순하였으나 알려지지 못하였기에 연호 벼슬을 맡았다. 연호라는 것도 일종의 벼슬 이름인데요. 손님을 접대하는 관리라고 합니다. 법을 어겨 차명을 당하게 되었는데 같은 무리 13명이 이미 모두 베어진 후 한신이 차례가 되었을 때였다. 한신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다가 등공을 발견하고는, 등공은 하우영입니다. 하우영, 유방의 고향 친구이자 한나라의 장군이죠. 발견하고 말하기를, 왕께서는 천하를 취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찌 장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다. 등공은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한신의 모습을 장하게 여겨 풀어주고 죽이지 않았다. 등공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크게 기뻐하여 한왕에게 그를 추천하였다. 한왕은 한신을 치속도위로 임명하였지만 특이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치속도위라는 건요, 식량을 담당하는 본관이랍니다. 마부 하우영이요? 하우영은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난 잘 몰라. 그냥 이름만 몇 번 들어봤었어. 한신은 자주 소하와 대화를 했는데 소하는 그를 뛰어나다고 여겼다. 남정에 이르렀을 때, 남정이라는 거는 한중이래요. 한중, 여기 요 땅입니다. 남정이 한중이라네. 남정이 이르렀을 때 여러 장수들 중에 도망치는 자가 수십 명이었다. 한신은 소하가 이미 여러 차례 자기를 한왕에게 추천하였으나 동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망쳤다. 소하가 한신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한신을 추적하였다. 어떤 이가 왕에게 승상 소하가 도망쳤다고 하려였다. 왕이 크게 성을 내며 양손을 잃은 듯 하였다. 며칠 뒤에 소하가 돌아와 왕을 배하라 했다. 왕은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여 소하를 꾸짖어 그대가 어찌 도망쳤소라고 하였다. 소하가 대답하기를, 신은 감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망친 자를 쫓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대가 쫓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자 소하는 한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다시 꾸짖어 말하기를, 장수들 중에 도망친 자가 수십 명인데 공은 쫓지 않았소. 이제 한신을 쫓아갔다는 것은 거짓이로다 라고 하였다. 소하가 대답하기를, 다른 장수들이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신과 같은 인물은 걸출하여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께서 만약 한중에서 계속 왕노릇을 하시려 하면은 한신을 쓸 바 없거니와 만일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한신 말고는 그 일을 상의할 인물이 없습니다. 다만 왕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유방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촉당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천하를 한번 먹어볼 생각이 있다면은 한신을 기용하는 게 맞는 말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그냥 한신을 등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하가 그런 게 있잖아. 왜 그 백리가 오래 어울리는 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천리 땅이 어울리는 인재가 있대. 그러는데 그게 실제 역사에서는 모르겠는데 연희에서 보면은, 삼국지 연희 보면은 방통이 조그만 이제 현령으로 처음에 발령을 받았다가 이제 자기한테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고 놀았던 어떤 그런 일화가 있죠. 금방금방 처리했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왕이 유방이죠. 잠깐만요. 왕이 나 역시 동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한다는 말은 이제 천하를 먹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저요? 저는 교수할 만한 인재죠.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 오래 머무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소하가 말하기를, 왕께서 동쪽으로 가려 하시면 한신을 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신을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을 중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도망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공의 뜻을 따라 그를 장군으로 삼겠소 라고 말하였다.
수아가 대답하기를 비록 장군으로 삼는다고 해도 한신은 아마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렇다면 대장으로 삼겠소라고 말하였다. 수아가 말하기를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제 왕은 유방은 한신을 불러 임명하고자 했다. 수아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평소 오만무례하셔서 지금 대장을 제수함이 마치 어린아이 보듯 하시니 이와 같은 이유로 한신이 이미 떠난 것입니다. 왕께서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면 좋은 날을 골라 재개하시고 단장을 설치하여 의식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재개라는 거는 이제 목욕한다는 거고 몸을 깨끗이 한다는 거고, 단장이라는 거는 이제 높은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의례를 갖춰라 그런 말이죠. 라고 했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 서로 자신이 대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장을 임명하니 곧 한신인지라 온 군대가 모두 놀랐다. 사마차 아저씨가 글을 되게 재밌게 쓰죠. 한신이 예를 마치고 자리에 올라가자 한왕이라는 건 유망을 의미하죠. 승상이 자주 장군의 이야기를 하였소. 승상은 소하입니다. 장군은 무엇을 가지고 과인에게 계책을 가르치겠소라고 물었다. 한신이 살해하고 한왕에게 지금 동쪽을 향하여 천하의 대권을 함께 다툴 자는 항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항왕이라는 건 이제 항우로 의미하죠. 한왕은 그러하오라고 대답하였다. 한신이 말하기를 대왕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용감하고 사납고 어질고 굳세기가 항왕과 견주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한왕이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말하기를 내가 항왕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한신이 두 번 절하고 치하하며 말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대왕께서 항왕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은 일찍이 그를 성격해 청건대 항왕의 사람됨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항왕이 성내어 큰 소리로 꾸짖으면 천 사람이 모두 엎드리지만 어진 장수를 믿고서 병권을 맡기지 못하니 이는 필부의 용기일 따름입니다. 항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공경스럽고 자애로우며 말씨도 부드럽습니다. 누가 병에 걸리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동을 이루어 마땅히 봉작해야 할 때 이르러서는 그 인장이 달아 망가질 때까지 참아내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안여자의 인일 뿐입니다. 인이라는 건 여기서 어질다는 인자예요. 인정이 있지만은 그게 사실상은 큰 그게 아니라, 큰 뜻이 아니라 그냥 이제 조그마한 어떤 인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왕이 비록 천하의 패자가 되어 여러 제후들을 신호로 삼았지만 관중에 있지 못하고 팽성에 도업하였습니다. 관중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을 의미하는데요. 요거 옛날에 이제 진나라의 수도였죠. 진나라의 본거지였죠. 그죠? 그게 천하의 중심이었는데 여기 도업하지 못하고 정작 요쪽에 있는 팽성에다 도업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의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가 친애하는 차례로 왕과 제후를 삼은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의제라는 것은 원래 항우가 모시고 있던 초나라 왕입니다. 의제를 죽이고 자기가 초나라 왕이 오르든가. 아무튼 제후들은 항왕이 의제를 옮겨 강남으로 쫓는 것을 보고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임금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좋은 땅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항왕의 군대가 지나간 곳은 학살과 파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친밀하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강한 위세에 위협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항왕이 비록 패자라고 불리나 사실은 천하의 인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강대함을 약화시키기 쉽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항왕의 정책과는 반대로 천하의 용맹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신다면 멸하지 못할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의 성읍을 공신들에게 봉한다면 신복하지 않을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를 내리는 군자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병사를 따른다면 흩어서 따라가지 않을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진의 왕들은, 여기서 삼진이라는 거는 그 옹하고 그다음 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항우가 옛날에 진나라에다가 진나라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제후들을, 자기 부하들을 봉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삼진이라 그럽니다. 삼진의 왕들은 본리 진나라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나라의 자제를 거느린 여러 해 동안 죽이고 달아나게 한 수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휘하의 병사들을 속여 제후에게 항복하고 신안으로 왔는데 항왕은 진나라에 생복해온 병졸 20여만 명을 속여서 구덩이에 묻어 죽였습니다. 이게 신안 대학살이죠. 이때 오직 장함, 사마흔, 동해만이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부영들은 이 세 사람을 원망하여 고난이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지금 초나라가 위력으로 이 세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장함하고 사마흔하고 동해가 각각 삼진의 왕들이거든요. 초나라가 위력으로 이 세 사람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진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무관에 들어가셔서 터럭만큼도 백성들을 해치는 일이 없으셨으며, 무관에 들어갔다는 거는 유방이 먼저 이제 관중으로 들어갔던 일화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관이라는 게 산동에서,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서 그 어디라 그러죠? 형초 지역에서 그 진나라 지역으로 그러니까 진 지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거든요. 북쪽으로 가려 그러면 한국관을 지나야 되고. 자, 무관에 들어가셔서 터럭만큼도 백성들의 해친 일이 없으셨으며,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진나라 백성들에게 3장의 법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장의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 법이 굉장히 많이 가혹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삶이 피폐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소아가 그 뭐라 그래요, 딱 줄여가지고 3개만 놔뒀다고 했죠. 나중에는 이제 3개만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9개로 더 늘려가지고 구장률이라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구장률을 만든 게 소아입니다. 자,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백성들 가운데 대왕께서 진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도끼리 먼저 관중에 들어간 자가 왕이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예, 맞아요. 삼국지에 나오죠. 대왕이 마땅히 관중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관중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항왕 때문에 정당한 자리를 잃고 한중으로 들어가자 관중의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쳐들어가신다면 저 삼진의 땅은 경문 한 장으로 평정될 것입니다. 라고 한신이 되게 길게 얘기했네요. 한왕이, 유방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한신을 너무 늦게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그의 계책을 들어 여러 장군들이 공격할 곳을 정하였다. 8월에 한왕이 군대를 동원하였다. 동쪽으로 진창에 진출하여, 진창이라는 건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진창일 것 같네. 진출하여 삼진을 평정하였다. 한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삼진을 평정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날의 2년에는 함곡관을 나와서 위나라와 황하 이남의 땅을 점령하였다. 한곡관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일걸 아마. 아무튼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함곡관을 나와가지고 산동으로 들어가서 위나라와 황하 이남의 땅을 점령하였다. 한왕과 은왕이 모두 항복하였다. 여기서 한왕이라는 거는 정창이고요. 은왕이라는 거는 사마왕이라 그러네요. 제나라, 조나라의 군대와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였다. 제나라하고 조나라니까, 조나라는 그때 누구의 조나라였지? 장의의 조나라였나? 장의의 조나라였던 것 같네요. 조나라의 군대와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했는데 팽성으로, 그죠? 4월에 팽성이 이르렀지만 한나라 군대가 패하자 모두 흩어져 퇴학하였다. 한신이 다시 병사를 모아 한왕과 형양에서 합류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조나라하고 그 다음에 제나라하고 한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팽성을 쳤는데, 조나라의 어떤 그거인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을 쳤는데 팽성에서 개쪽당하고 형양으로 도망쳤고, 한신도 병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형양에서 유방과 합류했다는 거죠. 형양이 요쯤일 거나 아마. 초나라 군대를 경과 사이에서 격파했다. 경과 사기라는 거는요, 전부 다 그 하남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에서 또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겠지. 이래 초나라 군대는 더 이상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한나라 군대가 팽성에서 피하여 물러나자 세왕 사망과 정왕 동해가 한나라 군중에서 도망쳐 초나라에 항복하였다. 제나라와 조나라도 또한 한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파친하였다. 6월에는 위왕표와 위표죠. 우리가 위표 팽월 열전할 때 그 위표죠. 맞아. 위표죠. 위표가 한왕을 배하라고 어버이 문병차 귀국하겠다고 청원하더니 귀국한 뒤에는 즉시 하관을 폐쇄하고 한나라를 배반하고는 초나라와 화친하는 맹약을 맺었다. 요거는 제가 위표 팽월열전에서 읽은 바가 있죠. 한왕이 역생을 시켜 위왕표를 달랬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왕이 그의 8월에 한신을 좌승상으로 삼아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위왕이 포판의 수비를 강화하고 임진의 수를 막았다. 요것도 제가 이제 그 위표 열전에서 다 읽은 바 있었던 얘기죠. 보자. 포판이라는 거는요, 포판은 읍이름인데 요거는 산서성, 이게 지금 수재현인가 영재현인가 빙재현인가? 영재현이구나. 영재현이네. 아무튼 임진의 수로라는 거는 이제 여기 요 땅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황하를 건너넣었던 수를 의미하고,
포판이라는 것도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땅인가 보네요. 자, 아무튼 한신은 대군을 건너는 것처럼 위장하여 배를 줄지어 임진에서 황하를 건너는 것처럼 회부했다. 그러나 실은 하양에서 모갱부로 군대를 건너게 하여 위나라의 도성인 안읍을 습격하였다. 하양이라는 거는 어디냐 보자. 하양 현 이름인데 섬서성 한성현 남쪽이라는데 그게 빌어먹을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임진에서 이제 위표가 한군이 못 넘어오게 막고 있었었는데 한신이 임진으로 넘어가는 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군대를 돌려가지고 위나라의 수도인 안읍을 쳤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 위양표가 놀라서 분사를 이끌고 한신을 맞아 싸웠지만 한신이 표를 사로잡았다. 한신은 위나라를 평정하고 한나라의 하동군으로 만들었다. 하동군이라는 게 여기죠. 사실 그때 위양표는 그 서위왕이라 그래가지고 알짜배기 땅 말고 이제 옆에 비껴진 땅을 어떤 맡고 있었지. 한왕이 장의를 파견하여 한신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진격하여 조나라와 대나라를 치게 하였다. 윤 9월에 그들은 대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연여에서 대나라 지상 하여를 사로잡았다. 한신이 위나라를 항복시키고 대나라를 격파하자 한왕이 사자를 보내 그의 적의 병사를 이끌고 형양으로 와서 조나라 군대를 막게 하였다. 한신이 그러니까 혼자 황하를 건너가지고 위나라 작살내고 그 다음에 조나라 작살내고 그 다음에 대까지 작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작살내버리니까 요걸 이끌고 다시 또 형양으로 와가지고 초나라를 막아라 라고 유방이 명령을 내린 모양입니다. 복잡하죠, 그죠? 한신이 장의와 함께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정형에서 내려와, 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태행산 쪽에 있는, 태행산맥 쪽에 있는 관문이죠. 태원 근처일걸? 정형관에서 내려와 조나라를 치려하였다. 조왕과 성안군 진여는 한나라 군대가 장차 습격할 것이며 군대를 정형 어귀에 집결시켰는데 그 수가 20만 명이라는 걸 들었다. 광무군 이좌거가 청안에서 들리는 바로는 한나라의 장군 한신은 서하를 건너서 위양표를 사로잡고 하여를 사로잡아 연여를 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조나라를 항복시키려고 의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승세를 타고 고고를 떠나 멀리서 싸우는 그들의 예봉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천리 밖에서 군량미를 보내면 운송이 곤란하므로 병사들에게 줄인 빚이 돈다고 합니다. 더욱이 뗄나무를 하고 풀을 베어야 밥을 지을 수 있게 되므로 군사들이 저녁밥을 배불리 먹어도 아침까지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형인 길이 좁아서 두 대의 수레가 함께 지나갈 수 없으며 기병도 줄을 지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할 곳이 수백 리나 됩니다. 이렇다면 사세로 보아 군량미는 반드시 그 후방에 있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조카라는 거는 그 옛날 고대의 경어라 그러네요. 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동료배들 사이에 이제 서로 경칭할 때 조카라 그러나 보네. 발족자의 아래였잖아요. 자, 조카께서 신에게 기습병사 3만 명만 빌려주신다면 지름길로 와서 그들의 군량미 수송대를 끊어놓겠습니다. 군께서는 물길을 깊이 파고 노벽을 높이 쌓고 진영을 굳게 지켜 한나라의 군대와 어울려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적군을 전진해서 싸울 수가 없고 후퇴하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기습병사가 적의 뒤를 끊고 들판에서 적이 약탈할 만한 식량을 치워버리면 열흘도 못 되어서 적의 두 장군인 한신과 장의의 머리를 휘하에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께서는 신의 계책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의 두 장군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한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멀리서 온 군대니까, 멀리서 황하를 건너서 온 군대니까 보급로가 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개기면 쟤들은 좆될 거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셨네. 이게 누구야? 이 누구라 그랬지? 이좌거네요. 이좌거의 계책이네요. 자, 근데 성안군은 유자였다. 유자라는 거는 선비란 말이죠. 그 공자 공부하는 사람, 유학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의로운 군대라고 일컬으면서 기습작전을 쓰지 않았다. 성안군은 내가 들으니 병법에 아군이 적군의 10배가 되면 포위하고 2배가 되면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신의 병력이 수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천리 먼 곳에 와서 우리를 치는 것이니 역시 벌써 아주 지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적을 피하고 지지한 다음에 나중에 대군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국들이 우리를 비겁하게 여기고 함부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광무군의 계책을 듣지 않았다. 재밌네요. 한신이 첩자를 지켜 염탄하게 했는데 첩자가 광무군의 계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돌아와 한신에게 보고하였다. 한신이 매우 기뻐하며 군대를 끌고 드디어 정형을 향해 갔다. 정형어귀에서 약 30여리 떨어진 곳에 멈추어서 야영하였다. 밤중에 군령을 전하여 가볍게 무장한 기명 2000명을 선발하고는 사람마다 붉은 깃발을 한 개씩 가지고 들어가 지름길로 해서 산속에 숨어 엎드려 조나라 군대를 바라보게 하였다. 그리고는 조나라 군대는 우리가 달아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노비역을 비워놓고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사이에 빨리 조나라 노비역으로 들어와서 조나라 깃발을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비장을 시켜서, 비장이라는 건 부장입니다. 부장 시켜서 가벼운 음식을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주게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 뒤에 모여서 잔치하자 라고 했다. 여러 장수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개겼다. 대답하였다. 한신은 군리에게 조나라 군대는 우리보다 먼저 편리한 지점을 골라서 노벽을 구축하였다. 또 저들은 우리 대장의 깃발과 북을 보기 전에는 우리의 선봉을 공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좁고 험한 곳에서 부딪혀 돌아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다 읽고 설명해드릴게. 한신은 이에 10,000명을 먼저 가게 하고 정형어기로 나가서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했다. 이게 바로 배수진이죠. 원래 금기입니다. 배수진은. 왜냐하면은 어쨌건 도망칠 곳이 있어야지 군대가 괴멸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군대에서 전투에서 막 크게 졌다 아니면 크게 이겼다 졌다 이겼다 라고 할 때 실제로 사망자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 이제 군대가 와해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괴멸당했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총으로 쏘니까, 총으로 싸우고 뭐 라이플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명중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수십만씩 막 죽어나가게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군대 싸움은 기세 싸움이고, 그리고 진영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의 싸움인 건데, 물을 등지고 싸우면요, 군사들이 무슨 수영 선수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을 등지고 싸다가 혹시나 패하잖아. 그러면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물에 가로막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괴멸당, 진짜 말 그대로 선멸당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병법에서는 이제 물을 등지고 싸면 좆된다라고 금기로 삼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신이 여기서 완전히 역발상을 해버리죠.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였다. 조나라 군대가 이것을 보고는 병법을 모른다며 크게 웃었다. 이게,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게 새로 만들기,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문이 있어, 산이 있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틈으로 여기 보면은 정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틈으로 있어가지고 도저히, 여기 좁은 길이라 가지고 도저히 많은 군대를 한 번에 꼬라박을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절대로 전공법으로는 여기를 뚫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이제 이좌거라는 사람이 한신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나라군이라 그러면, 한신이라 그러면은 얘들 보급로 엄청 길 테니까, 잠깐만요, 보급로가 엄청 길 테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귀를 끊고 말려 죽여버리자 라고 계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이 누구죠? 누구였지? 성안군이네. 성안군이 이제 고매한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어차피 쟤들 군대도 되게 적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신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강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강을 등지고 진을 쳐버리고, 그리고 얘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틈에, 그러면 이제 한신이 어차피 되게 군대가 적으니까 얘들이 방심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남겨놓고 전부 다 군대를 빼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텅텅 비게 되면은 그때 별동대를 보내가지고 관문을 점령해버리자. 관문을 점령해버리고 여기 한나라 깃발을 꼽아라. 그러면은 뒤에 나온 애들 당연히 후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후방이 좆대니까 아마도 자중진화에 빠져가지고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한신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지금 꼬라지가. 그러면은 실제 역사는 한신의 뜻대로 되었느냐? 잠깐만요.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한신열전을 읽고 한신열전에 대한 회음을 좋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새벽에 한신이 대장의 깃발과 북을 세우고 북을 치며 행군하며 정영호기로 나아갔다. 조나라 군대가 노벽을 열고 그들을 공격하며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웠다. 한신과 장의가 거짓으로 북과 깃발을 버리고 강가의 진으로 나아가자. 강가의 진, 아까 그 배수진 있잖아요. 진으로 달아나자 강가의 진에서 진문을 열어 그들을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치열하게 싸웠다. 조나라 군대가 과연 노벽을 비워놓고 한나라의 북과 깃발을 빼앗으려고 한신과 장의를 뒤쫓았다. 그러나 한신과 장의가 이미 강가의 진으로 들어가자 한나라 군대가 필사적으로 싸웠으므로 깨트릴 수 없었다. 한신이 앞서 보냈던 기습병사 2000명은 조나라 군대가 노벽을 비우고 전리품을 쫓는 틈을 보아 곧 조나라 노벽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조나라 깃발을 다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굵은 깃발 2000개를 세워놓았다. 조나라 군대는 이기지도 못하고 한신 등을 사로잡을 수도 없었으므로 노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조나라의 노벽에는 모두 한나라의 붉은 깃발만 세워져 있었다. 매우 놀란 조나라 군대는 한나라 군대가 이미 조나라 왕의 장군을 모두 다 사로잡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군사들을 혼란에 빠져 달아났다. 조나라 장군들이 달아나는 군사를 베어 죽이면서 막으려 하였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한나라 군대가 앞뒤에서 협공하여 조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리고 사로잡았다. 결국 서왕군을 지수 부근에서 목을 베고 조항허를 사로잡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죠. 한신이 군중에 명령을 내려 광무군을 죽이지 말라. 사로잡는 이가 있으면 천금으로 사겠다라고 했다. 광무군이 유자거죠. 아까. 그러자 광무군을 결박하여 끌고 오는 자가 있었다. 한신이 광무군의 포승을 풀어주고 동양하여 앉게 한 뒤에 자기는 서양하여 광무군을 스승으로 섬겼다. 여러 장수들이 적의 머리를 벤 것과 포로를 바치며 축하하고는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는 살릉을 오른편으로 하여 등지고 수택을 앞으로 하여 왼편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번에 장국에서는 저희들에게 도리어 물을 등지는 배수진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조나라를 깬 뒤에 잔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전술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신이 대답하여 이것도 병법에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죽을 곳에 빠진 뒤에야 살게 할 수 있고 망할 곳에 있어야 생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내가 평소부터 훈련받을 사대부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던 시장바닥에 사람들을 몰아다가 싸우게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죽을 땅에 두어서 사람마다 자신을 위하여 싸우도록 만들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을 준다면 모두 달아날 것인데 어찌 그들을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여러 장수들이 탐복하여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이 미처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토탈을 보시면 알텐데 모랄빵이란 게 있죠. 사기가 떨어지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디 궁지에 몰려 있으면은 필사적인 저항인가 그 뜨면서 전멸할 때까지 싸우거든. 그런 이치랍니다. 그러니까 한신의 군대는 원래 정의 군대가 아니었고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원에서 싸우게 되면은 뒤에 도망갈 구멍이 많아가지고 모랄빵 나가지고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도관에 가둬놓으니까 스스로 도관에 가둬놓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한신이 광무군에게 내가 북쪽으로 연나라를 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치려 하는데 북쪽으로 여기서 연나라를 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치려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광무군이 사용하며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패배한 군대 장수는 무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망한 나라의 대부는 나라를 존속하는 일을 도모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었다고 하네요. 문자 뭐가 왔지? 지금 신은 패망한 나라의 포로입니다. 어찌 큰일을 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한신은 내가 들으니 백리해가 우나라에 있었지만 우나라는 명하였고 그가 진나라에 있을 때 진나라가 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백리해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어리석다가 진나라에 있을 때는 현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임금이 그를 등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의 계책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만약 성왕군이 조카의 계책을 들었다면, 그대의 계책을 들었다면 나와 같은 자는 벌써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카를 모실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한신이 단호한 태도로 부탁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조카의 계책을 따르겠습니다. 조카는 사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광무군이 말하기를, 이자가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슬기로운 사람도 천번 생각에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번 생각하면 한 번은 맞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칭왕이의 말도 성인은 가르쳐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의 계책이 반드시 채용될 만한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충신껏 아뢰겠습니다. 저 성왕군은 백전백승의 계책이 있었는데도 하루아침에 실수하여 그 군대가 호의성 밑에서 격파되고 자신은 지수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서하를 건너 위양을 사로잡으셨고 하여를 연여에서 사로잡았습니다. 단번에 정령을 내려와 하루아침에 조나라 20만 대군을 꺼트리고 서왕군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 이름이 온 나라에 들리고 그 위험이 천하에 떨쳤습니다. 농부들도 나라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그치고 쟁기를 내버린 채 아름다운 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장군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장군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피로하고 병졸들은 지쳐서 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군께서는 싸움에 지친 군대를 몰아서 갑자기 연나라의 견고한 성안으로 쳐들어가려 합니다. 싸우려고 해도 아마 시일이 오래 걸려 힘으로써 함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대의 피폐한 실정을 드러내고 기세가 꺾인 채로 시일만 오래 끌다가 군량미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한 연나라조차 항복하지 않게 되면 제 나라는 반드시 국경의 방비를 갖추고 자기 나라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연나라와 제 나라가 서로 의지하여 항복하지 않는다면 유씨와 항씨의 싸움은, 유방과 항우의 싸움은 승부가 분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군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제 연나라와 제 나라를 치는 것은 잘못 같습니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이쪽의 단점을 가지고 적의 장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의 장점을 가지고 적의 단점을 친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한신이 이에 그렇다면 어떠한 계책을 써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광무군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장군을 위한 계책으로는 싸움을 멈추고 군대를 휴식시키며 조나라를 진무한다는 거는 위로한다 그런 말이죠. 그 전쟁고아들을 어루만지고 백리안의 땅에서 쇠고기와 술로 날마다 잔치를 벌여 사대부를 대접하고 군사들에게 술을 먹인 뒤에 그들의 사기를 북돋워 북쪽으로 연나라를 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뒤에 연사를 시켜 편지를 파틀고하게 해서 장군의 장점을 연나라에 알린다면 연나라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나라가 이미 복종하게 되면 변사를 동쪽으로 보내어 연나라가 복종하였다는 사실을 제 나라에 알리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제 나라는 바람이 휩쓸리듯 따라서 복종할 것입니다. 비록 슬기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 나라를 위한 계책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천하의 일을 다 도마할 수 있습니다. 용병의 소리를 먼저 치고 실전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한신은 좋다고 말하고 그의 계책을 따랐다. 사자를 연나라에 보내 연나라는 바람 따라 휩쓸리듯 복종하였다. 연나라가 들어왔다 라는 거죠. 이에 사자를 보내 한왕에게 아뢰고 그러니까 유방이죠. 한왕에게 아뢰고 이기에게 장의를 세워 조왕으로 삼아 그 나라를 진무하기를 청하였다. 한왕이 그 청을 허락하고 장의를 조왕으로 삼았다. 조나라가 자주 기습 병사를 출동시켜 황하를 건너와서 조나라를 공격하였다. 조왕장이와 한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나라를 구원하였다. 그 기회에 가는 곳마다 조나라 성읍을 평정하였으며 병사를 징발하여 한나라로 보냈다. 초나라가 갑자기 한왕을 형양에서 포위하였다. 한왕이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왕과 섭 사이에서 경포를 만나 성고로 함께 들어갔다. 그러자 초나라가 또다시 그곳을 급히 포위하였다. 초나라는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조나라가 평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직접 이제 유격대를 보내가지고 조나라를 쳤다. 근데 갑자기 형양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방의 본거지를 쳤다. 유방이 달아나가지고 완 등지로 도망갔는데 완에서 지금 싸우고 있나요? 또 이제 초나라가 완으로 따라 들어간 거죠. 자, 그러자 초나라가 급히 포위하였다. 6월에 한왕이 성고를 나와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 등공만을 데리고 수무에 있는 장의의 군대에 몸을 맡기려고 찾아갔다. 수무라는 곳은요, 현 이름인데 하남성이라네.
동쪽으로 뭐 건너왔다 그런 말이겠죠. 아무튼 어디 있다고 합시다. 잘 모르겠네요, 어디 있는지. 숨어 이르자 객관에서 잠을 자고는 새벽에 자신을 한나라 사자라고 칭하면서 말을 달려 조나라의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장이와 한신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왕이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 그들의 인부를 빼앗고는 여러 장군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배치를 바꾸어 놓았다. 한신과 장이가 일어나 한왕이 와 있는 것을 알고는 매우 놀랐다. 한왕이 두 사람의 군대를 빼앗아 장이를 시켜 조나라를 지키게 하고 한신을 상국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는 조나라 병사 가운데 아직 징발되지 않는 자들을 거두어 제 나라를 치게 하였다. 장이하고 이제 한신이 같이 움직이고 유방하고 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유방이 이제 한나라의 사자라고 참칭하고 거짓으로 칭하고 그 장군이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군대를 걷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신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아직 평원을 건너기 전에 한왕이 여기기를 시켜 이미 제나라를 달려 항복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한신은 그래서 제나라 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다. 이때 범양의 변사 괴통이 한신을 설득하여 장군이 조칙을 받고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는데 한왕이 단독으로 밀사를 보내어 제나라를 항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장군에게 공격을 그만두라는 조칙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어찌 진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역생은 한낱 변사입니다. 그렇지만 수레 앞에 엎드려 세치열을 위해서 제나라 70여 개성을 항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국에서는 수만 군대를 거느리고 항내가 넘도록 겨우 조나라의 50여 개성의 항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장군이 되신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보잘것없는 한낱 선비의 공보다도 못하다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한신도 이를 옳다고 여겼다. 제나라를 치라는 그의 계책에 따라 드디어 황하를 건너왔다. 제나라에서는 이미 역생의 말을 듣고 그를 머물게 한 뒤에 술잔치를 벌여 한나라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신이 이 틈을 타서 역하에 있던 제나라 군대를 급습하였고 드디어 수도인 임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유방이 그 형양에서 깨지고 그다음 완에서 깨지고 올라와가지고 겨우겨우 한신하고 장이의 군대를 거둬가지고 세력을 수습한 다음에 한신한테 동쪽에 있는 제나라를 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신한테 치라 그랬는데 여기기를 따로 보내가지고 제나라를 항복시켜버렸어요, 자기 편으로. 근데 한신이 그래가지고 이걸 안 치려고 그랬는데 괴통이란 사람이 한신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수만 군대를 이끌고 개고생하면서 1년 동안 겨우겨우 조나라를 함락시켰는데 여기기는 혓바닥 한번 놀려가지고 70개성을 함락시켰다. 그러면 이대로 보면 네 입장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어차피 너한테 제나라 공격하라는 어떤 명령이 거둬진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공격해가지고 좆되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신이 그대로 제나라를 친 거지. 여기기는 제나라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아직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보자. 드디어 수도 인치에 이르렀다. 제나라 왕 전광은 역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여 그를 삶아 죽이고 고밀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초나라로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한신은 임치를 평정한 뒤에 전광을 동쪽으로 추격하여 고밀 서쪽에 이르렀다. 초나라도 또한 용저를 장군으로 삼고 20만 대군이라고 일컬으면서 제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제나라 왕 전광과 용저가 군사를 합쳐 한신과 싸우려는데 아직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용저를 설득하여 한나라 군대는 멀리서 싸우러 왔으니 있는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봉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제나라와 초나라는 자기 나라 땅에서 싸우기 때문에 병사들이 폐하여 흩어지기 쉽습니다. 산지라는 거죠. 요게 손잡은 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높이하여 지키면서 제나라 왕으로 하여금 그가 신이 많은 병사를 신나라를 보내서 제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성을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락된 성의 군사들이 자기 왕이 건재하다는 것을 듣고서 초나라가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한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는 2000이나 떨어진 타워에 와 있습니다. 제나라 성들이 모두 배반하면 그 정세를 모아 식량도 얻을 수 없을 테니 싸우지 않고 항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용저가 내가 평소부터 한신의 사람됨을 알고 있는데 그는 상대하기 쉽다. 게다가 제나라를 구원한다면서 싸우지도 않고 한나라 군대를 항복시킨다면 내가 무슨 공이 있겠느냐. 지금 싸워 승리하면 제나라의 절반은 내 것이 된다. 어찌 이대로 그만두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결국 싸우기로 하고 유수를 사이에 두고 한신과 마주하여 진을 쳤다. 한신이 밤에 사람을 시켜 만여 개의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모래를 가득 채워서 유수의 상류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한나라 군대를 이끌고 반쯤 건너가서 용조를 공격하다가 거짓으로 지는 체하고 돌아서 달아났다. 용조가 과연 기뻐하며 나는 한신이
겁쟁이란 것을 원래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한신을 뒤쫓아서 유수를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유수라는 건 뭐 강 이름이겠죠. 한신이 사람을 시켜 막아놓았던 모래주머니를 터트리자 갑자기 물이 크게 쏟아져 내려왔다. 용조의 군사들은 절반도 건너지 못하였다. 한신이 급히 습격하여 용조를 죽였다. 용조가 죽자 유수 동쪽에 남아있던 용조의 군사들도 흩어져 달아나고 제나라왕 정광도 도망갔다. 한신은 패하여 달아나는 초군을 뒤쫓아서 성량에 이르러 초나라 병졸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성량이라는 거는 뭐 산동이 어디랍니다. 제나라 어디겠죠. 한나라 4년에 한신이 드디어 제나라를 모두 항복시켜 평정하고 사자를 보내 한왕에게, 제나라는 거짓이 많고 변절이 심하여 범복이 심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남쪽으로는 초나라와 변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가왕을 세워서, 가왕이라는 건 이제 거짓되게 그러니까 왕을 하나 적당히 세워서라는 얘기겠죠. 잠깐만요. 가왕이라는 건 뭐 적당히 그냥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거겠지. 진정시키지 않으면 정세가 안정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신을 가왕으로 삼아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려었다. 이때 초나라가 급습하여 한왕을 평양에서 포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신의 사자가 오자 그 편지를 보고는 한왕이 매우 빡쳐서 내가 여기에서 공경에 빠져 빨리 와서 도와주길 바라는데 자기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라고 꾸짖었다. 장량과 진평이 한왕의 발을 일부러 밟아 신호하고는 귓과 입을 대고 한나라는 지금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어찌 한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차나라에 그대로 세워서 왕을 삼고 잘 대우하여 자진해서 제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였다. 한왕도 또한 이를 깨닫고 이어 다시 꾸짖으며 대장부가 제의를 평정하였으면 곧 진왕이 될 뿐이다. 진왕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왕이라는 의미지. 아까 가왕으로 삼아달라 그랬으니까 한술 더 뜬 겁니다. 어찌 가왕이 된단 말이냐 라고 하고는 장량을 보내 한신을 세워 제왕으로 삼고 그의 군대를 징발하여 초나라를 쳤다. 재밌네요. 얼마 안 긴 줄 알았더니 엄청 기네. 초나라는 용조를 잃게 되자 항왕도 두려워져서 우이 사람 무섭을 시켜서 제왕 한신을 달래게 하였다. 무섭은 한신에게 온천한 사람들이 함께 진나라는 건 이제 요 옛날에 큰 진나라를 의미하죠. 진나라에 괴로움을 당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쳤습니다. 진나라가 깨트려지자 공을 헤아려 땅을 분할하고 그 나누어진 토지에 왕을 봉하여 사절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진격하여 남에게 나누어준 땅을 침범하고 남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이미 삼진을 깨트렸으며 군대를 끌고 과들나 제후의 군대를 거두어 동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모두 삼키기 전에는 그치려 하지 않으니 그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이다지도 심합니다. 게다가 한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방은 믿을 수 없긴 하죠. 그의 몸이 항왕의 손에 여러 번 쥐어졌지만 항왕은 그를 늘 가엾게 여기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위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번번이 약속을 깨고 다시 항왕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를 친히 여기고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조카께서는 스스로 한왕과 두터운 친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군대를 지휘하지만 끝내는 그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조카가 여지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항왕이 건재한 적뿐입니다. 지금 항왕과 한왕 두 사람의 싸움에서 승리의 저울추는 조카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카가 오른쪽으로 추를 던지면 한왕이 이기고 왼쪽으로 추를 던지면 항왕이 이길 것입니다. 항왕이 좌익이야? 항우가 좌익이었군요. 빨갱이였군. 조카는 항왕과 옛 연고가 있습니다. 어째서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화친을 맺어 천하를 셋으로 나누려 왕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한나라를 믿으며 초나라를 치다니 슬기로운 자는 본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말 정말 기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한신이 사자라며 신이 예전에 그러니까 요 사자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지금 요 북쪽이 전부 다 한신의 세력권이고 요 남서쪽이 이제 그 누굽니까? 유방의 세력권이고 요 동쪽이 항우의 세력권인데 지금 한신은 이제 유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방이란 사람은 애초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니 분명히 그 뭐예요? 그 항우가 없어지고 나면 토사구팽 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독립해가지고 니 혼자 살 길 찾아자. 우리 그냥 그러니까 세 나라의 어떤 균형을 이루자. 그렇게 이제 제안한 건데 그걸 이제 한신이 싫다라고 얘기한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일이 생기네요. 한신이 사절하며 신이 예전에 항왕을 섬겼지만 벼슬은 낭중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위도 집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벼슬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바른 말을 아디어도 들어주지 않고 대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나라를 배반하고 한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왕은 나에게 상장군의 일을 주었으며 나에게 수만 명의 군대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히고 자기의 밥을 주어 나에게 먹였습니다. 나의 말은 받아들여지고 나의 계책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친히 여기고 신뢰하는데 내가 그를 배반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짓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황왕에게 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한신은 토사구팽 당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되죠. 무섭이 떠난 뒤에 제나라 사람 괴통이 천하대권의 향방이 한신에게 달린 것을 알고 기이한 계책으로 한신을 감동시키려고 했다. 이에 관상을 보는 것으로서 한신에게 이르기를, 괴통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요. 이르기를 제가 일찍이 관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한신이 선생이 관상을 보는 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고귀하게 되느냐 비천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골상에 달려있고 걱정거리가 생기느냐 기쁜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얼굴 모양과 얼굴빛에 달렸으며 성공과 실패는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면 만에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잠깐만요. 아, 배고프다. 성하면 만에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한신이 말하기를, 좋소. 그러면 선생은 과인의 관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니 괴통이 대답하기를, 잠시 틈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 한신은 다들 물러가라 라고 했다. 괴통이 장군의 상을 보니 제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위태로워 안정된 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군의 등을 보니 고귀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한신은 그게 무슨 말이오? 라고 물었다. 괴통이 말하기를, 천하가 처음 어지러워졌을 때 영호골들이 왕이라고 칭하고 한번 소리치자 천하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물고기 비늘처럼 겹치고 불길이나 바람처럼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걱정은 오직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다투게 되자 천하의 죄 없는 사람들의 간과 슬개가 땅바닥에 내깔리게 되었고, 아비와 자식의 해골이 들판이 뒹굴게 마뒹구는 것만 해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초나라 사람 항우가 팽성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달아나는 적을 쫓아다녀 형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승세를 타고 각지를 섞고 나니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가 경과 삭 사이에서 공경에 빠지고 서산에서 가로막혀 전진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한왕은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공과 낙에서 험준한 산하를 방패로 삼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공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좌절하고 패배하여도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형양에서 패하고 성고에서 군사를 잃은 채 드디어 완과 섭 사이로 달아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거죠. 이것이 이른바 슬기로운 한왕도 용맹스러운 항왕도 다 함께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얘기라는 건 이제 그 기세죠. 기세는 험준한 요새에 꺾이고 양식은 창고에서 다 떨어졌으며 백성들은 매우 피폐해져 원망합니다. 민심은 동요되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형세는 천하의 성현이 아니라면 참으로 그 환난을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왕과 항왕의 운명은 조카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카께서 한나라를 위하면 한나라가 이길 것이요 초나라를 위하면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신은 속마음을 터놓고 어리석은 계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카께서 쓰이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조카께서 참으로 신의 계책을 써주신다면 저는 한나라와 초나라를 이롭게 하고 두 임금을 존속시켜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카까지 세 세력이 솥발처럼 운고하면 이게 바로 삼분지계죠. 삼분지계인데 이걸 우리가 정립이라고 하거든요. 정립이라는 말이 소종살 써가지고 소치 서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거든요. 발을 정자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카까지 세 세력이 솥발처럼 운거하면 어느 편에서도 먼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조카처럼 현명한 분이 수많은 갑병들을 거느리고 강대한 제나라에 의지하여 연나라와 조나라를 복종시키고 주인이 없는 땅으로 나아가 한나라와 초나라의 후방을 제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서쪽으로 진격해서 두 나라의 전쟁을 끝내게 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천하가 바람처럼 달려오고 메아리처럼 홍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조카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큰 나라는 나누어지고 강한 나라는 약하게 되어 제후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제후가 서게 되면 천하가 복종하며 근덕을 제나라에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카는 제나라의 옛 땅인 것을 생각하여 교와 사의 땅을 보유하고 덕으로서 제후들을 회유하십시오. 궁중 깊은 곳에서 두 손을 모아 읍하면서 겸양의 매열을 지킨다면 천하의 군주들이 서로 와서 제나라에 입주할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벌을 받고 때가 왔을 때 단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카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한신이 그걸 안 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요, 여기가 다 한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유방의 영역이고 여기가 항우의 영역이란 말이지. 한신이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은 중간에 중립을 지키면서 혹은 적당히 편을 들면서 세 세력으로 천하를 이제 나누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기래. 참 괴통이 제대로 본 거고, 아주 제대로 본 거고, 한신이 결단을 내렸으면 아마 모르죠. 지금 모르죠. 한나라가 없고 제나라가 있었을지 모르지. 아무튼 근데 역사에서 한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신은 한왕은 나를 후하게 대해줍니다. 자기의 수레로 나를 태워주며 자기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고 자기의 먹을 것으로 나를 먹여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남의 수레를 탄 자는 그의 걱정을 제 몸에 싣고 남의 옷을 입는 자는 그의 걱정을 제 마음에 품며 남의 밥을 먹는 자는 그의 일을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내 어찌 이익을 바라고 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괴통이 조카께서는 스스로 한왕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셔 만세불면의 공업을 세우려고 하시지만 신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상산왕 장이와 성왕군 진녀가 벼슬이 없었을 때에는 서로 목을 베어줄 만큼 가깝게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성왕군이 진녀였군요. 난 누구라고. 그러나 나중에 장염과 진택의 일 때문에 맹분과 같은 사람도 머뭇거린다면 필부가 이를 경외하는 못하다. 이게 뭐야? 내가 한 장 넘었네요. 미안합니다. 장염과 진택의 일 때문에 두 사람은 다투어 서로 원망이 되었습니다. 상산왕은 항왕을 배반하고 항영의 머리를 베어 들고 도망쳐서 한왕에게 기준하였습니다. 한왕이 장이에게 그의 군대를 주어 동쪽으로 내려가서 성왕군을 지수 남쪽에 죽였습니다. 그의 머리와 다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상산왕과 성왕군은 천하의 지극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서로 잡으려고 한 까닭은 어째서일까요?
걱적거리는 욕심이 많은 생기고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카께서는 충성과 신의를 다하여 한왕과 친하게 사귀려 하지만 그 사귐이 아무래도 상사남과 성왕군의 사귐보다 든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와 한왕 사이에 틀어진 일은 장현과 진석의 일보다도 많고 큽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으로는 조카께서 한왕이 결코 조카를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 종과 법녀는 그 월나라 사람이죠. 망해가는 월나라를 존속시키고 월왕구천을 패자로 만들어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렸지만 자기 몸은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들짐승이 다 없어지면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 삶아 먹히게 마련입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오죠. 교우관계로 말한다면 조카와 한왕은 장이와 성왕보다 더 친하지 못하며 충성과 신의로 말하더라도 대부종과 법녀가 월왕구천에게 당한 것만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은 거울로 삼을만합니다. 조카께서는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또 신이 들으니 용기와 지략이 군주를 진동시키는 자는 몸이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뒤덮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이 대왕의 공과 지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카께서는 서하를 건너가서 위왕을 사로잡고 하여를 사로잡으셨으며 군대를 끌고 정령으로 내려와서 성왕군을 베어 죽이고 조나라를 항복시켰습니다. 연나라를 위협하고 제나라를 평정하였으며 남쪽으로 내려와 초나라의 20만 대군을 꺾으셨습니다. 동쪽으로 진격하여 용조를 죽이고 서쪽으로 향하여 한왕에게 승리를 아뢰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공로는 천하에 둘도 없고 지략은 불세출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카께서는 군주를 진동시킬 위력을 지니셨으며 상을 받을 수 없는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조카께서 초나라로 돌아가시더라도 초나라 사람이 믿지 못할 것이며 한나라로 돌아가시더라도 한나라 사람이 떨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조카께서는 그러한 위력과 공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남의 신하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군주를 벌벌 떨게 할 만한 위력이 있으시고 그 이름이 천하에 드문마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한신이 살해하며 선생께서는 잠시 쉬시지요. 나도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양반은 엄청 말 많이 하네요. 며칠 뒤에 괴통이 다시 한신에게 설득하며 남의 의견을 잘 들으면 성패의 조짐을 쉽게 알 수 있고 거듭 헤아릴 수 있으면 쉽게 성패의 시기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진언을 잘못 받아들이고 계략에 실패하였는데도 오랫동안 편안히 지낸 자는 드뭅니다. 진언을 분별하여 판단에 실수하지 않으면 자잘한 말로서는 혼란시킬 수 없습니다. 계략이 본말을 잃지 않으면 교만 말로서는 분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대체로 말을 기르는 천자가 될 만한 권위를 잃어버리고 한두 삼의 복록이나 지키기 급한 자는 경상의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일을 결단하는 힘이 되며 의심은 일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털럭같이 작은 계획이나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천하대세를 잊어버립니다. 지혜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여 감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일의 화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맹호라도 머뭇거리고 있으면 벌이나 정갈만은 해도 끼치지 못하며 아무리 준마라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으면 노도단 말이 천천히 가는만 못하다. 맹분과 같은 사람도 머뭇거린다면 필부가 일을 겨냥하는 것만 못하다. 맹분은 아마 장사일 겁니다. 힘센 사람. 비록 순임금이나 우임금과 같은 지혜가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나 귀머리가 손짓 발짓으로 말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능히 실행하는 자는 실행하는 것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공은 이루기 힘들고 실패하기는 쉬우며 시기란 얻기 힘들고 잃기는 쉽습니다. 좋은 때를 만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조카께서는 자세히 살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신은 망설이면서 차마 한나라를 배반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의 공이 많으니 한나라가 끝내 제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괴통의 말을 거절하였다. 괴통은 한신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무당이 되었다. 왜냐하면 괴통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려지면 나중에 한나라가 통일하면은 괴통은 좆될 거니까요. 그래서 미친 척 했다라는 거죠. 자, 한왕이 유방입니다. 고릉에서 궁지에 몰리자 장량의 계책을 사용하여 제왕 한신을 불렀다. 한신이 군대를 끌고 해하에서 한왕과 만났다. 항우가 패하고 나서 고조가 습격하여 제왕의 군대를 빼앗았다. 한나라 5년 정월에 제왕 한신을 옮겨서 초항으로 삼고서 합의에 도읍하게 하였다. 합의라는 거는 팽성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여어딜 거예요. 한신이 초나라에 도착하자 예전에 자기에게 밥을 먹여준 빨래하던 여인을 불러 천금을 내렸다. 그리고 하양의 남창정장에게 또 백잔을 내리며 그대는 소인이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면서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에서 끊었다 라고 말하였다. 자기를 욕보이던 젊은이들 가운데 가랑이 밑으로 기원하려고 욕보인 자를 불러 초나라의 중의로 임명하였고 여러 장군과 재상들에게 이 사람은 장사이다. 나를 욕보일 때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었겠느냐. 죽인다 하더라도 이름날 것이 없어 참고서 오늘의 공업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항왕에게서 도망해온 장군 종리매의 집이
이려에 있었다. 종림회는 본디 한신과는 사이가 좋았으므로 항왕이 죽은 뒤에도 도망하여 한신에게 온 것이었다. 고조는 종림회에게 원한이 있었으므로 그가 초나라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초나라에 조서를 내려 종림회를 체포하려고 했다. 당시 한신은 초나라에게 처음 왔기 때문에 현읍을 순행할 때면 군대를 버려놓고 출입하였다. 한나라 6년에 어떤 사람이 상소하여 초왕 한신이 모반하였다고 밀고하였다. 고조가 진평의 예측을 차용하여 천자가 순수한다고 하면서, 순수한다는 거는 순방한다 그런 말이겠죠. 제후들을 해동시키기로 하였다. 남방에 운몽이라는 큰 호수가 있어 사자를 보내 제후들에게 내가 운몽으로 순행하리라 라고 하면 진에서 모이고자 통과했다. 진이라는 건 이쪽에 있는 땅이에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 근처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실은 한신을 습격하려 한 것이지만 한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조가 초나라에 도착할 무렵 한신이 병사를 일으켜 모반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황상을 미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로잡힐까 걱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한신을 달리며 종림의 목을 베고 황제를 뵙는다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한신이 종림회를 만나서 응용하자 종림회가 한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빼앗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그대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체포하여 한나라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공도 망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는 한신에게 공은 장자가 아니오 라고 욕을 하였다. 한신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군사적인 재능은 탁월한데 그 정치적으로는 감각이 되게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한신이 그 목을 가지고 진으로 가서 마침내 고조를 만나자 고조가 무사를 시켜 한신을 결박하게 하고 뒷수레에 실었다. 그제서야 한신이 좆됐구나.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구나.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훌륭한 사냥개를 삶아 죽이고 높이나 능새가 없어지면 훌륭한 활도 치워버린다. 적국을 깨뜨리고 나면 지모가 있는 신하를 죽인다고 하였으니 천하가 이미 평정된 뒤에 내가 삼키는 것은 당연하구나 라고 말하였다. 고조가 말하였다. 고조가 공이 모반하였다고 어떤 사람이 구하였다 라고 하며 드디어 한신에게 착구와 수갑을 채웠다. 낙양에 도착한 뒤에야 한신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회음으로 삼았다. 초왕에서 회음으로 떨어졌죠. 자, 고향으로 갔네요. 한신은 고조가 자기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늘 병을 핑계로 조회하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았다. 한신이로부터 밤낮으로 고조를 원망하여 늘 분만을 품고 강후나 관영 등과 같은 열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후의 급이 아니라는 거죠. 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신이 언젠가 장군 번쾌아의 집에 들렀더니 번쾌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마중함이 배웅하였다. 또한 한신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신이라는 건 자기 신하라고 일컬으면서 기왕께서 기꺼이 신의 집에 왕림하셨군요 라고 말하였다. 한신이 문을 나와서 자신을 비웃으며 내가 살아서 번쾌 등과 동렬이 되었구나 라고 했다. 고조가 일찍이 한신과 마음 놓고 여러 장수들의 능력을 말하며 각자 등차를 매긴 적이 있었다. 고조가 나와 같은 사람은 능히 얼마나 되는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 라고 물었다. 있겠을까가 뭘까? 한신이 폐하는 그저 10만을 거느릴 수 있는데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다. 고조가 그대는 어떠한가 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다익선이죠. 고조가 웃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어찌해서 나한테 사로잡혔는가 라고 묻자 한신은 폐하께서 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없으시지만 장수는 잘 거느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폐하에게 사로잡힌 까닭입니다. 폐하는 하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진희가 거록의 군수로 임명되어 회엄우 한신에게 작별 인사를 왔다. 거록이라는 건 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회엄우가 그의 손을 잡고 좌우를 물리친 뒤에 그와 함께 뜰을 건니면서 하늘로 탄식하며 그대에게는 말할 수 있겠지.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했다. 진희가 예 장군께서는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했다. 회엄우는 한신이죠. 한신은 그대가 가는 곳은 천하의 정예병사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그대는 폐하께서 신임하는 총신입니다. 누군가 그대가 모반하였다고 구하더라도 폐하께서는 반드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쯤 그런 밀고가 들어온다 하며 폐하께서 의심하실 것이고 세 번쯤 밀고가 들어온대야 반드시 노하여 친히 정벌할 것인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안에서 일어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진희는 본래부터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믿고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 한나라 10년에 진희가 과연 모반하였다. 고조가 스스로 장수가 되어 친히 정벌을 해야 했다. 한신이 병을 핑계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진희에게 사람을 보내 그저 군사만 일으켜라. 그네 여기서 그대를 돕겠다 라고 말하였다. 한신이 자기가 신과 음모하여 밤중에 거짓 조서를 내려 각 관하의 죄인들 관도를 풀어놓고 이들을 동원하여 여후와 태자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각기 맡을 부서가 정해지자 진희에게서 올 회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의 사인이 한신에게 죄를 지어 한신이 그를 가두고 죽이려 하였다.
그 사인의 아우가 변이 일어났다고 고발하고 한신이 모반하는 상황을 여우에게 알렸다. 여우가 한신을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그가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상국소와 의논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 고조에게 온 것처럼 진이가 벌써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 제후들과 모신하들이 모두 축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상국소와도 또한 한신에게 속여 병중이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들어와서 축하하시지요 라고 했다. 한신이 궁 안에 들어가자 여우가 무사를 시켜 그를 포박하여 장락궁 종실에서 목을 베었다. 한신이 죽으면서 내가 괴통의 계책을 쓰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안여자에게 속았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느냐 라고 했다. 드디어 한신이 삼족을 멸하였다. 안타깝죠. 이렇게 건방하게 죽는다는 게. 고조가 진이의 토벌에서 돌아와 궁전에 이르자 한신이 죽은 것을 보았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겨서 한신이 죽을 때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물었다. 여우가 괴통의 계책을 쓰지 못한 것이 안쓰럽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조가 그는 제 나라의 변사다 라고 하고 이에 제 나라에 조서를 내려 괴통을 체포하였다. 괴통이 잡혀오자 고조가 물었다. 네가 회음우에게 모반하라고 가르쳤느냐? 괴통이 대답하여 그렇습니다. 신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이가 신의 계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멸해 버렸습니다. 만약 그 못난이가 신의 계책을 썼던들 어찌 그를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고조가 노하여 이놈을 삶아 죽여라 라고 했다. 괴통이 원통하다 이렇게 죽다니 라고 하였다. 고조가 네가 한신을 모반하게 해놓고는 무엇이 원통하단 말이냐 라고 물었다. 괴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진나라의 기강이 해이지자 산동이 크게 어지러워지고 산동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진나라 말고 나머지 육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지러워지고 이성이 아울려 일어나 영웅중걸들이 까마귀띠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진나라가 그 사슴을 잃어버리자 천하가 모두 그 사슴을 쫓았습니다. 사슴이라는 거는 천명이겠죠? 록이네요. 록. 예, 제위네요. 제위. 천명입니다. 천명. 자, 이리하여 키가 크고 발이 빠른 자가 먼저 그 사슴을 잡았습니다. 도청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는 짖는 까닭은 요임금이 어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개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짖은 것입니다. 그때 신은 오직 한신만 알았을 뿐이니 폐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천하에게는 갈끝을 날카롭게 가지고 폐하께서 하신 일을 자기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만 힘이 모자랐을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들을 모두 삶아 죽이겠습니까? 라고 하자 고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을 내버려두라 라고 하고 드디어 괴통의 죄를 용서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엄청 길었네요. 태사공이 말하였다. 내가 회음에 갔더니 회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였다. 한신이 벼슬하기도 전에 그 뜻이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가난하여 장사도 지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높고 넓은 땅에 무덤을 만들어 그 곁에 만호의 집이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내가 그의 어머니 무덤을 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만약 한신이 도리를 배우고 겸양하여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한나라에 대한 공헌이 주나라의 주공, 소공, 태공의 공헌과 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세까지 나라의 재앙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려고 힘쓰지 않고 천하가 이미 안정된 뒤에 반역을 꾀하였으니 일족이 전멸한 것도 또한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마천이 평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관변적이네요. 굉장히 관변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천은 한신이 그럴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유방을 잘 도와가지고 천하를 안정시켰다면은 주공단 같은 위대한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사마천이 이제 한나라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한신은 이제 괴통의 계책처럼 이제 천하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싫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였는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정치적인 식견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난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군사적인 재능은 탁월했지만은 정치적인 재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세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토사구팽 나고 말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거 말고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은 사기열전의 권 92 회음우열전 제 32였습니다. 엄청 기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읽겠습니다. 다음은 한신노관열전입니다. 여기서 한신은 앞에 한신하고 다른 한신입니다. 한자도 똑같은데. 자, 그러면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